제가 이거 웬만하면 진짜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입 열지 말고 스스로 인정할 것 인정하면 주머니나 채울 것이지,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본사를 보면 솔직히 너무 역겹습니다. 단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한 건 당신입니다. 우리나라 외식업 폐업률이 5년 이내에 70%에서 80% 사이라고 합니다. 폐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나라는 늘 창업률이 더 높았는데 이제는 창업을 하는 사람보다 폐업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폐업률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아이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창업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 저는 이 영상에서 어떠한 브랜드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창업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촬영을 했으니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비난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중성 아이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장사의 본질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이 무엇을 먹고 싶을 때 그 식당이 떠오르는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 먹고 싶을 때 그 삼겹살집이 생각나야 하고, 얼큰한 거 땡길 때 그 곱창전골집이 생각나야 하고, 혼밥하고 싶을 때 그 카레집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과 음식 사이에 기억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중 아이템은 이 연결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육면이 먹고 싶을 때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가치새니 먹고 싶은 날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대중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들이 언제 먹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번화가 상권이나 백화점 식품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평소에 먹지 않는 걸 시도해보려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계만 잘 한다면 어느 정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상권에서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동네 상권에서도 이렇게 비대중성 아이템이 잘 되는 곳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내 통장에 실제 수익금이 쌓이고 있냐 없냐입니다. 3개월, 6개월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외식업이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 익숙한 삼겹살집 하나 고르는데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입니다. 그런데 비대중 아이템으로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손님들은 모르는 메뉴에 돈을 쓰기가 두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저가형 아이템입니다. 1,900원 맥주, 9,900원 한우 등 초저가 전략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구조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시뿐입니다. 인상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에서 마진을 남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픈 초반에는 손님들이 다른 메뉴도 먹어볼 겁니다. 초반에는 손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죠. 보통 한우를 먹으면 20만 원은 나오는데 여긴 7만 원밖에 안 나오네. 3만 원은 더 써도 개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메뉴도 이것저것 먹어본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식당은 저렴한 걸 많이 먹어야 이득인 식당으로 이미지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재방문을 하더라도 돈을 적게 쓸 생각을 하고 가고 자연스럽게 저렴한 메뉴만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손님의 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가형 브랜드에는 저가형을 찾는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이런 손님들은 대부분 까다롭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싸게 먹으면서도 비싼 곳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죠. 자, 이 상황에서 원가가 인상되는 순간 마진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마진을 남기려면 많이 팔아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싸게 파는 구조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그 순간 손님을 나눠 갖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한우 9,900원? 오케이, 우리는 8,900원에 판다.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원가가 인상되고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야 해요. 자, 1단계는 미끼 전략입니다. 초반에는 본사도 손해를 보면서 싸게 공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치킨 한 마리 원가가 실제로는 8,000원인데 본사가 막 6,000원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본사는 마리당 2,000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가맹점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2단계는 가맹점을 그래서 확보를 하죠. 우리 브랜드는 원가가 저렴해서 수익성이 좋다라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실제로 초기 가맹점들은 좋은 수익을 냅니다. 본사가 손해보면서 공급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여기 진짜 잘 되네 라는 소문이 나면서 가맹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3단계는 서서히 제어옵니다. 어느 정도 가맹점 숫자가 차면 원가를 500원, 1000원 서서히 인상합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돈을 투자했고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을 했으니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4단계는 본사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가맹점 300개, 만약에 치킨 원가를 마리당 1000원씩만 인상시켜도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가맹점당 평균 50마리만 팔아도 가맹점 300개, 50마리, 그리고 1000원이면 15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억 5천만 원이 본사로 들어옵니다. 자, 5단계 가맹점의 몰락입니다. 가맹점은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올랐는데 판매가는 못 올려요. 이미 저가 이미지가 박혔거든요. 주변에는 경쟁업체들이 더 늘어났어요. 마진은 줄어들면서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저가형 프랜차이즈의 전형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본사는 가맹비, 원자재 공급으로 돈을 벌고 가맹점이 망하면 다시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해서 또 가맹비를 받습니다. 그냥 가맹점은 하나의 소모품인 거죠. 더욱 교묘한 건 계약서에 이미 원가 인상 가능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원가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맹점 300개, 원가 1000원만 인상시켜도 본사는 월에 수억을 법니다. 하지만 가맹점은 수천씩 깨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진짜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입 열지 말고 스스로 인정할 것 인정하면 주머니나 채울 것이지,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본사를 보면 솔직히 너무 역겹습니다. 단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한 건 당신입니다. 명심하세요. 저가형 창업은 리스크가 엄청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절대 장사의 주도권을 사장이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창업 후 초기 1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 본사, 거래처 등 끌려다니다가 처참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가형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나중에 가격을 올리기에도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손님들 머릿속에 싼 곳으로 각인되면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본사에 항의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맹점주들끼리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꼴입니다. 그냥 뭐가 되었든 사실 절대 하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유행성 아이템 창업입니다. 유행이란 그 아이템의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특정 아이템에 관심이 일시적으로 부각된 착시 현상 같은 겁니다. 유행 아이템 창업의 90%는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외식업은 현재 과포화 상태라 충분한 기획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행 아이템 창업이 여러분 귀에 들렸다는 건 이미 시장의 공급이 과잉된 시점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요즘 땡땡이 대박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창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소식이 미디어에 나올 때는 이미 그 시장의 1등들이 자리를 다 잡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아이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행성 아이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유행성 아이템이 물론 또 초반 3개월에서 6개월은 정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호기심으로 한번 먹어본 손님들이 재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사의 본질은 기억입니다. 유행이 꺼지면 사람들은 본질이 좋은 식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아이템은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매체 노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속에서 계속 그 아이템이 노출되지 않으면은 그 유행은 더욱더 빠르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창업은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은 익숙함 속에서 차별화가 될 때 특별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창업 아이템은 특별한 게 아니라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요즘은 정보가 많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차별화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함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치킨? 익숙하죠? 그런데 그 치킨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치킨은 과포화 상태라는데요? 그래서 치킨집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데요? 그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김밥집도 마찬가지고 고깃집도 마찬가지고 파스타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업종들은 오히려 너무 가포화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익숙함 속에서 차별화를 만들어낸 식당들이 결국에는 잘 돼요. 오래 롱런하고. 우리는 대부분 현상에 속아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이한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폐업률 80%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폐업률 80%에 기여하는 사람이 무조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대한민국에서 수년간 잘 되는 브랜드들을 분석해보고 파악해보세요. 잘 되는 모든 것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업은 절대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해보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하고 수익 구조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편으로는 실패할 각오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열받아서 약간의 비판을 했지만 특정 브랜드를 비난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익숙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